이렇게 또 콘텐츠가 많잖아. 또 이번에는 참고 국민의힘 네. 그 대통령 경선 과정에 대해서 좀 윤석열 전 총장이 사실은 이제 뭐 굉장히 뭐 원칙을 지키고 어쨌든 뭐 정부의 압력에도 굴복하고 네. 뭐 이런 이미지로 인기를 끌었는데 또 요즘 뭐 일일 일망언을 한다고 굉장히 또 막 욕을 먹고 왜냐면 있잖아요. 이게 네. 정치인의 말은 다르죠. 왜냐하면 그 검사는 굉장히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직업이에요. 왜냐 검사가 무슨 말을 합니다. 특히 검찰에서 높은 사람이 그럼 그 말을 피의자가 반박을 하겠어요. 부하 직원이 반박 앞에다 박치 이런 거지. 하지만 달라. 하지만 그래요. 정치인이 무슨 말 하면 거기서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 저는 그렇게 되냐면 윤석열 총장이 참 사회생활 편하게 해왔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이제 이렇게 쩍벌 이 문제도 그거잖아요. 그렇죠. 오죽 저렇게 평생 눈치를 안 보고 살아왔으니까 이런 거 아니냐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쪽으로 불편해하는 건데. 왜냐면 저희가 있는 곳이 지금 저희 회사지만은요. 저도 회의 때 그렇게 쩍버리고 회의 못해. 세상에 말이 안. 제가 개소시 얘기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재명 경지사가 참 편하게 정치인 생활을 해왔다면 윤석열 총장은 참 편하게 사회생활을 해왔다. 왜냐하면 자기가 무슨 해도 남들이 뭐 잔소리도 못해 터치도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요. 아마 윤석열 총장은 아마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남들에게 잔소리 듣는 걸 거예요. 그래서 저기 그 어떻게 보면 걔하고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뭐 남친 코스프레 하던데 그게 어떤 사람들은 또 귀엽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역겹다 뭐 이렇게. 저는 그거 보고 저는 순간적으로 그랬어요. 아니 윤석열의 벤치마킹 대상은 진중권입니다. 누구는 고양이 누구는 개. 그리고 제가 진중권 선생님이 조언한 거 아닐까? 그리고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딴 게 아니라 그 윤석열 전 총장 쪽에 계신 분들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높게 평가한대요. 높게 평가하지 마. 또. 근데 그 다음에 웃겨요. 네. 진중권의 도덕성 아니면 미학자로서의 업적을 높이 평가한다는 게 아니라 진중권의 정무적 감각을 높이 평가하는데 근데 그거 듣고 아니 나는 살다가 진중권의 정무적 감각을 높이 평가한다는 얘기 내가 처음 들어봤다. 굉장히 이제 일당백이었죠. 날카로웠잖아요. 뭐 조국 사태 때만 해도. 근데 이제 약간 이준석을 공격할 때부터. 참 그래. 아무튼 우리의 그 진중권 유말 센세. 그러니까 저는 그 SNS에서는 중권의 성을 표현하는데 중권의 성은 선거에 관한 얘기 빼놓고 다 맞아요. 네, 아무튼 중권의 성은 그 선거 판세 한마디로 선거 분석에 대한 얘기 빼놓고 다 맞아. 원칙 원론적으로는 얘기는 그렇죠. 맞는데 선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딱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래요. 그 신은 진중권에게 모든 걸 줬다. 단 두 가지만 안 준 것 같아요. 어떤 거 줬냐? 키를 안 주고 정무 감각을 안 줬어. 키가 없어가지고 어딜 들어가는데. 하이트. 그렇구나. 하이트. 그런데 어차피 그런데 저희가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이트 드시는 거 같은데 그렇죠. 미학은 신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죠. 뭐 농과 비슷해요. 미학도.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참 삶을 편하게 살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은 정치인이라는 거는 남들 눈치를 많이 보는 직업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현재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좋은 결과를 받으려면은 두 사람이 빨리 흔히 말하는 현타가 와야 됩니다. 누구냐? 이준석과 윤석열이 현타가 와야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이준석은 어떠한 현실 자각이 와야 되냐? 나는 세대 교체를 위해서 당대표가 됐다는 자각을 빨리 해야 되고요. 그리고 윤석열은 난 지금까지 인생을 참 편하게 살아왔구나 하는 데 대한 자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내가 댓글 썰을 하다가 좌천하고 사실 그런 건 정말 아무 실현이 아니에요. 왜냐? 사실은 제가 승호 형과 저한테 묻겠습니다. 형 만약에 지금 있는 자리에서 좌천 당해도 월급 꼬박꼬박 나와. 형 좌천 당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니 그 좌천 당할 만한 자리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 자리에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러게
윤석열 총장이 왜 참 편하게 제가 살았다 보면은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께서는 집에다 생활비 가져다 주는 일로 고민해 본 적은 없어요. 가끔은 아니 우리는 가끔 실업자가 부럽잖아.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적 실업 상태에 있으니까. 우리는 저기 한마디로 만성 좌천중. 완전 우리는 종신 좌천. 그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국민들한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본인은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뭐 이렇게 적벌 이런 건 뭐 그냥 뭐 왜냐? 그러신다 어떻게 뭐 살이 쪄서 그런데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받아요. 저 사람 되게 편하게 살았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특히 편하겠다는 것처럼 그래요. 제가 공무원이나 교사에게 대해서 제가 공무원, 교사, 대학 교수 제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왜 굉장히 부정적이겠습니까? 이런 분은 살면서 월급일이 걱정은 안 해요. 그리고 사람이 전 그래요. 그 월급 진정한 지혜 이겁니다. 이게 진정한 삶의 지혜는 월급일이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동시에 이런 사람들만이 세상을 향한 하나 전 동시에 그 사람들의 고통을 그렇죠. 몸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저 사람 진짜 왜 배고픈 사람이 얼마나 그렇죠. 힘들지 전 그래요. 굶어봐야 아는 거고. 제가 뭐 잠시만 제가 민주당 얘기하면은 조국 교수가 왜 저렇게 순식간에 제가 추락했습니까? 왜냐 조국 교수도 태어나서 한 번도 생활비 걱정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뜬구름한 건데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뜬구름 맞는 얘기만 그러니까 하죠.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조국의 추락에 대해서 윤석열이 굉장히 좀 큰 충격과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윤석열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추락을 남의 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피부로 안 느껴졌겠죠 그게. 저는 그렇습니다. 그 윤석열 전 총장이 그 생활비 집에다 매달 밀리지 않고 생활비 가져다 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근데 그걸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맞춰야 갑자기 돼요. 바뀔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바뀌는 척이라도 해야죠. 그러니까 쇼를 해서. 왜냐? 자기가 대통령 되고 싶으면 전 그래요. 그 우리가 사실은 그 사람은 바뀌진 않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사람은 바뀌진 않습니다. 바뀌진 않는데 다만 중요한 거는 바뀌는 척을 할 수 있다. 왜냐? 바뀌는 척이 왜 중요하냐면 그게 한마디로 이게 일종의 성의 표시인 거예요. 그렇죠. 성의 표시인 거죠. 내가 그만큼 그 일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하나의 성의 표시인 거예요. 바뀌는 척이라도 하는 거는. 그렇죠. 뭐 부부 싸움 하다가도 뭐 이제 바뀐 척하는 거하고 아니 그것도 안 하고 나 원래 그렇게 살았는데 뭐 어떡할 거야 뭐 이런 거하고 좀 얘기 다르고. 그리고 최재형 최재. 네.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그 사진 가족 사진이 굉장히 또 문제가 됐잖아요. 아니 저는 가족 사진보다도 저는 최재형 전 총장은 저는 효자 코스프레를 하려고 나오신 분이라고 저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중에 효녀 코드였는데 효자 코드인데 아무튼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은 그래도 하나의 그 어떠한 공적인 어떠한 차원에서 사고를 하는 사람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가족의 지표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하나의 국가는 거대한 가족이다.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시대착오적인 거. 시대착오죠. 근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서 이분이 나름대로 뭐 미담인데 전 그래요. 제가 미담 많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어떤 문제에서 주변 사람들이 함부로 문제 제기를 못했던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이 미담 제조기라는 그러한 저 아우라에 사람들이 지레짐작으로 눌린 나머지 최재형 씨의 어떤 한계나 문제점을 제때제때 지적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하긴 뭐 스펙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엘리트로만 쭉 사신 분인데 누가 그냥 감히 그리고 전 그래요. 그리고 이를테면은 뭐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혼자 아마 대선을 치르진 않을 겁니다. 나름대로 팀이 있고 조직이 있고 뭐 조직이 있고 뭐 스텝이 있겠지만 전 그래요. 그 제가 왜 놀랐냐면은 그 가족 애국가 그 사진은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더 많을 게 분명한 그렇죠. 사진이었거든요. 네. 그거는 중간에서 감각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전 그래요. 본인이 감각이 없으면은 주변에 감각 있는 사람들 세워가지고 세워서 그걸 흔한 말로 스크린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누가 스크린도 안 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히 어떻게 얘기했다가는 전 그렇습니다. 맞을 수도 근데 있잖아요. 선거는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된 캠프에서 선거를 이깁니다. 왜냐 그래야지 사고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저도
이따금씩 이제 후보가 좀 열려 있어야 되는데. 예, 저도 이따금씩 이른바 아, 예. 선거 콘서턴트 역할을 하는데 저는 선거 콘서턴트 역할을 하면서 저는 어떤 역할을 주로 하느냐면은요. 그거 하면은 큰일 나요. 저는 항상 저는 항상 그 얘기만 해요. 그 후보님 지금 그거 하시면 그러니까. 정말 엑스데이 한마디로 정말 제가 좀 전문 근데 용어로 그거 엑스데이 저기 뭐 그거 어떻게 보면 선거 캠프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잖아요. 100점 100개 잘해갖고 점수 땄다가 그렇죠. 저 한 방에 그냥 네. 갈 수 있는 게 아, 그런가 그래요. 그러니까 선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나마 저를 콘서턴트로 부르는 캠프는 어떤 캠프냐면은 그래도 자기들은 참아 못하는 거 저라도 네가 와서 노예라 이거거든요. 한마디로 제가 그래요. 한마디로 당신은 눈치 안 보잖아 어차피 뭐. 그리고 뭐 어차피 뭐 전화 뭐 끝나도 뭐 잘해달라고 하려고 다니니까 저는 근데 한마디로 후보가 역정을 낼 수 있는 말을 기꺼이 하는 사람을 제가 가는 영린 건데 뭐 예, 이런 저, 거. 영린보다도 좀 거창하고 아. 역정 역정. 한마디로 그렇지. 후보의 빈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근데 전 그래요. 그게 최재형 캠프 같은 경우는 최재형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전 그래요. 자기가 어떠한 지금의 어떠한 한계나 문제점을 바꾸고 싶고 고치고 싶다면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빈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빈정이 상하게 하는 말을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캠프에 앉혀야 돼요. 안 앉히면 저 진짜 큰일 납니다. 왜냐면 저 어저께 대구 서문시장에서 스피커 그거는 누군가 알았을 거예요. 100%. 그런데 후보님 지금 마이크 들고 말씀하시면 큰일 나요. 그 얘기를 아무도 못 듣는 거예요. 그 옆에서. 욕쟁이 할머니 됐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욕쟁이 할머니 됐을 것 같아. 야이 새끼, 야이 새끼.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것도 보고 아니 그건 상식인데 분명히 그건 100% 알았을 텐데도 후보에게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후보님 큰일 나요 이 말. 그럼 저기 예전에 안철수 캠프에 잠깐 캠프는 아니고 있었잖아. 저는 그냥 바깥에서. 그때 뭐 안철수 후보를 열받게 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쟤는 그때 안철수 대표님 그때 사모님을 열받게 하셨죠. 김기현 대표를. 왜냐면 그때 제가 보니까 그때 이제 선거를 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좀 저기 후보나 후보분에게 이것저것 막 이거 주잖아요. 그 중에는 참 자기 약간 좀 먹기 싫은 음식 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제가 어떤 게 들었냐면은 이제 후보부인께서 약간 좀 음식을 깔끔하실 것 같아. 음식을 가린다는 얘기가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음식을 좀 가려서 드리면 네, 되잖아요. 아니, 좋겠다. 제가 그래서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은 제가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전문을 사모님 다음부터 누가 음식 주면은 무조건 꾸역꾸역 돼지처럼 잘 드세요. 꾸역꾸역 드세요. 빈정 많이 약간 거예요. 모욕감 느낀. 아니 모욕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선거가 중요하지 지금. 거기에 빈정 사면 안 되지. 사실은 저를 진짜 미워하는 사람들은 저희 안티가 아니에요. 저와 같이 선거했던 후보자들이에요. 그럴 수 있겠네. 진짜 미워해. 진짜 미워해. 그렇잖아요. 감히 후보부인에게 꾸역꾸역 드세요. 그분의 그분이 안철수 다행히 제 얘기가 잘 통했는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후보부인께서 저기 뭐 음식 가린다는 말이 안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예. 이건 어쨌든 안철수 아저씨는 대통령이 될 뻔했던 사람이잖아. 참 안타까운 케이스죠. 왜냐면 저는 지금 김종인 여전히 미미하고 이번에도 역할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말씀대로 정말 별의 순간을 놓친 게 안타까워요. 저는 지금 여전히 사실은 안철수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평가하기에는 안철수 전 대표가 가장 서투른 일이 있어요. 제가 이분이 가장 서투른 일이 뭐냐면은 당대표 역할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안철수 대표가 항상 뭔가 좀 구설에 휘말리고 항상 침체에 빠졌을 때가 어떤 때냐면은 이분이 어떤 당대표를 맡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오히려 이분이 대통령이나 시장 같은 어떤 실제 집행 권한을 가진 역할을 하면 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정말 그래요. 대통령보다 더 골치 아픈 일이 당대표예요. 당대표는 끊임없이 시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자리도 사실 별로 대통령 줄자리가 그렇죠. 많으니까 닥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들한테 가장 시달리는 일이 당대표인데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 대표가 안철수에게 가장 맞지 않는 일을
당대표를 한 몇 번 해보는 과정에서 그때 힘이 쫙 빠져버린 거예요. 예, 결국은 자기가 일종의 불운이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은 계속 자기가 맞지를 못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계속 어울리지 않는 옷만 계속 입어야 되니까 당대표란 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예. 그러면 좀 홍준표 의원은 이번에 뭐 어떤 홍준표 의원은 항상 일관되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홍준표 의원을 볼 때마다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아. 예, 제가 급해지 다면 저렇게 될 것 같아. 예, 예. 근데 최근에 좀 재밌는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홍준표 의원이 제가 실명은 잘 안 하겠습니다. 실명 아주 아끼는 국회의원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아끼는 현역 홍준표 국회의원이. 의원이 아끼는 예, 홍준표 전 대표 아주 아끼는 국회의원이 대모 있는데. 의원 아닌가요? 예,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아주 아끼는 국회의원이 윤석열 총장 캠프로 간다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홍준표 전 대표가 빈정이 아주 크게 상했다고 굉장히 합니다. 멘붕됐겠네요. 멘붕이 아니라 빈정이 상해졌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사실 제가 몇 년 전부터 제가 이제 자주 쓰는 표현이 이제 빈정이 상하는 거라는 건데 사실 정치인들은 분노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왜냐 남들 단련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 멘붕이 안 옵니다. 다만 정치인들이 제일 못 견디는 일이 뭐냐? 빈정상하는 거예요. 삐진다는 거 조금 약간 그렇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다른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안철수 대표를 왜 10년째 극딜하고 있냐 하면은 예전에 그 빈정상한 일 어떤 거냐? 그때 이제 어떤 기자가 안 대표에게 김종인은 당신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물으니까 저를 도와주는 30명도 아니야. 300명 지간 분입니다. 그렇지. 그때 빈정이 딱 들었잖아. 무지 상하셨어요. 그때 빈정이 무지 상했고 그리고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도 안철수 전 대표에게 빈정이 크게 상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은 예전에 이제 이준석 이제 지금 국민의힘 대표가 노원에서 이제 보궐선거를 나가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안철수 대표가 그 자리에 다른 분을 꽂았는데 그래서 그때 좀 소당이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그때 안철수 국민당 대표에게 빈정이 크게 상했죠. 사실은 그래요. 이 안철수 전 대표가 이분이 이제 바이러스를 연구하시는 분이잖아요. 주로 그렇죠.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이과생이고 과학도다 보니까 이분이 사람의 섬세한 감정의 흐름에 대한 어떠한 감성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에게 등 돌린 사람들의 공통점이 다 있어요. 어떤 거냐? 제가 저기 물어봤어요. 아니 철수 형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철수 형이 무슨 돈을 밝힙니까? 뭐 합니까? 그러니까 딱 하나 그렇게 되더라고. 나 철수 때문에 빈정 상했어. 한마디로 안철수 대표가 사람들의 빈정을 너무 쉽게 상하게 해. 빈정을. 지금 말 한마디로 사실 청년 베이스를 가는 게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러니까 너무 전 그러니까 무슨 안철수 때문에 사람들이 무슨 분노, 격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럼 사실 무슨 거창하게 그러자지. 그러면은 빈정상했다는 거야. 빈정상했다. 한마디로 빈정상한 남 1, 2, 3, 4, 5, 6. 근데 이준석 때문에 집에 간 사람이 많은데 결국 지금 보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집에 간 셈이 된 거네요. 집에는 안 가. 근데 뭐 영향이 많이 줄 것 같은데 예전처럼 무슨 킹메이커 근데 그 사무실이 있어요. 김종인 전 위원장은 사무실이 지금 광화문에 있는데 오피스텔에 그걸로 부지런히 계속 출근하신다고 합니다. 절대 집에 안 가세요. 근데 예전같이 뭐 큰 역할을 하기는 어려웠다고 봐야 되죠. 근데 김종인 전 위원장은 또 이분이 또 뭔가 또 저기 뭐 자가 발전에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요. 사실은 자세히 보면은 김종인 처음에는 이제 김종인 때문에 이기는 건지 헷갈려요. 지금은 그렇지. 나중에 근데 공은 다 이제 나중에 하다 김종인 보니까 비대위원장 때문에 이긴 것처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기는데 간 건지 그러니까 좀 헷갈린 거예요. 이게 지금 되게 헷갈려요. 이게 김종인 때문에 이긴 건지 아니면 이긴데 김종인이 찾아간 건지 되게 헷갈리는데 중요한 거는 뭐 확실한 거는 김종인 이꼴 빅토리라는 거죠. 김종인 이꼴 빅토리가 중요한 거죠. 여전히 사람들 인식에서는
근데 어떤 뭐 스포츠 좋아하시니까 운동도 어떤 감독이 맡아가지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아무리 선수가 좋아도 팀 그렇죠. 망치기 쉽거든요. 네, 그냥 네. 이게 팀 케미스트리 깨지고 막 어떤 스타 하나 튀는 거 못 잡고 이러다 보면 이태면은 뭐 허재 농구 황제 허재가 감독으로서는 굉장히 참 나름 평가 좋았는데 왜 좋았냐? 뽑기를 잘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뽑기를 운도, 잘했든 운도, 왜든 네. 그것도 우승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지. 명장들 운도 많이 따더라고. 네, 확률이 막 네. 확률이 뭐 2.5%인데 그러니까 막 1번 어떻게 보면은 김종현 위원장은 농구계 허재,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허재일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운이 좋으신. 예, 예. 그래. 그러면 유승민 의원은 처음에 이게 저 이준석 대표가 됐을 때 유승민계라고 공격도 받고. 그런데 지금은 이준석이 너무 컸죠. 그래서 지금은 이준석이 유승민계가 아니고 유승민이 이준석 개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몸통과 꼬리가 이제 달라졌죠.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저께 이제 그 이준석 그게 이제 참 제가 이제 어저께 뭐 이제 유승민 캠프가 출범했다고 제가 그 면면에 보니까 네. 예전에 이제 그 바른정당 네. 계열이 거의 다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한 분이 아직 이제 출동을 안 하셔가지고 완성체가 안 됐습니다. 누구냐? 누군가요? 유담 씨. 유담 씨. 예, 유담 씨가 왔다. 예. 그럼 이제 뭐 어쨌든 뭐 이준석 대표가 되면서 원희룡 지사는 좀 포진이 애매해졌겠네. 이게 무슨 세대 낀 세대가 된 거죠, 낀 세대. 그렇죠. 그런데 그나마 예전에 상대적으로 그런데 그 국민의힘에서 그런데 그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상과 달리 이준석과 원희룡이 썩 원만한 관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할 것 같은데 별로 안 친하더라고요. 두 분이. 뭐 이준석이 됨으로써 원희룡도 어떻게 보면 집에 가야 될 나이 때. 아니, 그런데 원희룡 지사도 586이잖아. 근데 거기는 뭐 다들 나이들 다 있으시니까. 왜냐하면 제가 현재는 여야를 통틀어서 박용진 의원 정도를 제외하면은 다들 나이가 원래는 나이상으로 다들 집에 가야 될 분들이십니다. 나이상으로 없습니다. 한 명도 저 전문 사람이.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뭐 선거까지는 몰라도 이 책에서도 대선까지는 몰라도 다음 지방선거는 굉장히 불리할 거라고 이제 민주당이 불리할 거라고 우석훈 박사가 예측했는데 어떻게 근데 보세요? 저는 그런데 그 내년 같은 경우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3개월 간격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그 대선 컨벤션 효과로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내년에 이제 대통령에 선출된 인물이 집권하자마자 이를테면 옛날에 뭐 참여정부 같은 무슨 뭐 이를테면 대북송구 특검 그거 같은 뭐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 이상은 시간 너무 짧긴 하네요. 그때 이명박 때하고 비슷하네. 그렇죠. 이명박 때도 그게 그렇죠. 이제 하나의 컨벤션 효과나 이제 대통령 선거와 허니문 효과를 가는 건데 그런데 알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 정치가 워낙 희한해 가지고 그러면 뭐 내년에 대통령 되신 분이 대통령 선출되자마자 이상한 일 해버리면은 이상한 일 해버리면은 뭐 그러면 뭐 대통령 된 다음 날 곧바로 뭐 탄핵 얘기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뭐 그때도 이명박 정권 때도 인기가 금방 떨어졌으니까 선거를 그렇게 압승을 계속 하고 나서도 이렇게 금방 떨어졌었죠. 그리고 일단은 그 세대 교체가 되긴 돼야 됩니다. 그 세대 교체가 되긴 돼야 돼. 전 그래 그 사람들이 전 그래 지금 국민들이 그리고 민심이 오죽했으면은 37살 장가도 못 간 그냥 백수 청년을 야당 대표 안 주겠습니까? 오죽했으면은 전 그것처럼 국민들이 이준석 당대표를 제1야당 당대표로 앉힌 37살 총각을 그 의미를 빨리 좀 캐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은 그 의미를 지금은 이준석조차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잘 모르고 본인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데 사실은 역대로 모든 현상은 다 그랬어요. 모든 현상이 이를테면 뭐 이게 이준석 현상이건 안철수 현상이건 이재명 현상이건 간에 그 현상의 주인공들은 그 현상의 본질을 오히려 그렇죠.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자기가 아무리 뭐 이렇게 뭐 인기 가수 이런 사람들도 자기가 히트를 해도 왜 히트했는지 모를 수도 있겠죠. 그렇죠. BTS도 자기들이 뭐 어떻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지 스스로 분석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걸 또 분석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평론가들 역할이고 뭐 이런 걸 텐데.
그리고 저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그래요. 저도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젊은 분들에게 이거 당부를 할 수밖에 없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자면 요걸 했잖아요. 포스트잇 붙이고 해시태그 단다고 해서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행동, 어떤 행동이냐 그야말로 물리적 행동을 해야 합니다. 결국 그래요. 청춘이 가진 가장 큰 에너지는 뭐냐면은 육체 에너지예요. 육체 에너지가 뭐였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 주먹질 잘하고 발기질 잘하는 거예요. 예. 그 아무리 에너지 저기 써야죠. 저기 어릴 때도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다가 가부장제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제 고등학생 때 되면 이제 애들이 아이씨 이제 못 참겠어 이러면 이제 좀 아버지가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청년들이 지금처럼 온순하고 순치돼서는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 예전에 이제 그 지승호 형님께서 금지를 금지하라는 책을 내셨잖아요. 네, 언제적 얘기인가요? 근데 2007년. 근데 제가 이제 그 오늘 이제 결론으로 진짜 그럽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MZ 세대 분들에게 저는 딱 두 가지를 금지하겠습니다. 뭘 금지하냐? 포스트잇 금지, 해시태그 금지. 대신에 주먹질, 발기질 허용. 이게 포스트잇 아예 그냥 매체를 만들어가지고 워싱턴 포스트잇 이런 거. 근데 오랜만에 그 저기 그 변희재 씨 방송에 출연하셨잖아요. 네. 근데 근데 재밌어도 근데 그 저기 좀 변희재 대표가 좀 고생을 하면서 굉장히 온건해졌어요. 아니 그 원래 겁이 많잖아요. 저 감옥 갔다 와서 많이 달라졌죠. 온건해졌고 그리고 사람이 좀 성숙해졌다는 게 딴 게 아니고 원래 또 소심하고 착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이제 사석에서는 남 욕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방송 끝나고 이제 사적으로 얘기를 나눌 때 의외로 그렇게 개입하셨어요. 변희재 대표가 그 심지어 흔히 말하는 심지어 문재인 정부 인사들한테까지도 심한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어떻게 보면 딱 자기가 공적으로 비판하는 수준에서 딱 멈추더라고요. 그러니까 강희석 씨가 그 만든 변희재 씨 다큐 있잖아요. 그거 또 보면 되게 재밌어요. 자기 선거에 나가갖고 근데 같이 선거 도와주는 스님인데 입이 엄청 걸더라고. 막 지나가는 사람하고 싸우고 원래 또 이제 또 이쪽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이제 열혈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이 또 변희재 싫어하고 하니까 막 욕하고 하니까 근데 막 싸우는데 그 재밌는 게 그 스님이 호남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변희재가 옆에서 자기 이제 도와주고 이런 거니까 뭐라고 못 하겠고 근데 창피하고 자기도 그러니까 어쩔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너무 웃겨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겁니다. 결국 선거를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거가 그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저는 그래 이게 선거가 막상 그 후보가 되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말은 쉽게 하지만은 선거라는 게 무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래요. 제가 그래서 여하튼 그 젊은 분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순하고 순치된 모습으로 하지 말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젊음을 한마디로 젊은 육체 에너지를 자유롭고 발랄하고 때때로는 거칠게 심지어 폭력적이라는 그러한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저는 좀 자기의 육체적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공장은 막 이 대륙을 꿈꾸고 제국 기획 이런 걸 지금 기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에이스 벤처 타운인가요? 네. 거기다가 이 호수가 또 주게 1111호야. 일이 4개가 들어가 있고 일동 1111호. 뭔가 이게 굉장히 이게 뭔가 공장의 여러 그런 큰 꿈을 대변하는 장소 같은데. 저는 그래요. 그 사회가 1등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개인은 1등을 꿈꿔야 됩니다. 전 그래요. 그러니까 1등만 전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만들고 싶은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은 1등을 꿈꾸는 개인들이 모여서 만든 사회인데 대신에 2등만을 기억하는 사회는 아닌. 1등이 좀 더 책임도 많이 지고 또 나눠주고 뭐 결국은 그 개인의 어떤 적극적인 진취성, 창의성 그리고 흔히 말하는
도전 정신 이런 건 장려를 시켜줘야죠. 예.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확행. 그렇죠. 세상에 소소한 행복은 없습니다. 술을 먹으면 확실한 거. 이제 형 이제 방송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지금 빨리 끊어야 돼. 그때 보니까 뭐 지난번에 페이스북 보니까 의외로 또 농구를 좋아하더라고. 농구에 대해서 또 굉장히 해박한 그냥 뭐 루카 돈치치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졌잖아 또. 그렇죠. 어떻게 보면 루카 돈치치가 그 어떻게 보면 그 슬로베니아의 김연경인데, 그 대신에 뭐 김연경은 팀의 맏언니였지만 루카 돈치치 팀의 막내인데, 근데 대신에 둘 다 이제 팀의 하드 캐리하는데 졌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근데 뭐 다른 데는 뭐 NBA 선수들이 뭐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은 뭐 NBA 출신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근데 제가 느낀 거지만 정말 농구는 역시 흑인들이 위한 스포츠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도 뭐 얘기 재밌잖아요. 키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니냐. 키 제한해도 안 돼. 왜냐면 키 제한하면 오히려 더 불리한 게 예전에 제가 168을 넘고 싶다는데 옛날에 그때 그래서 이제 국제 농구 연맹에서 전 세계 실력을 균등한다고 키 제한하니까 오히려 점수 차가 더 왔다는 거예요. 거기는 뭐 165가 막 이렇게 왜냐 같은 190이라도 한국 190과 미국 190은 달라요. 미국 190은 무지 날렵해. 예전에 한국에서 KBS도 조 잭슨이라고 178인가 그런데 그 2m 5짜리 김종규 옆에서 그냥 인류어 페이스를 그게 뭐냐? 그럼 조 잭슨이 같은 한국에 175하고 붙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상대가 안 되지. 엄청나게 빠른데다가 이게 점프력은 뭐. 그러면 이 방송 참 이게 이수만 평전이라는 책을 800페이지짜리 책을 냈었잖아. 근데 그 수만이 형이 이번에 SM을 넘기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뭐 영원한 권력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고 이제 수만이 성도 사실은 사람들이 요번에 이제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 회장의 이제 사생활을 보고 사람들이 거기에 놀랐더라고요. 나이를 보고 놀랐더라고요. 70이 넘었어. 그런데 이게 요즘 뭐 나이 있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지. 김영건 선생님도 네, 근데 뭐 나이도 근데 저는 그래요. 나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뭐 숫자에 갇혀 있어야지 너무 숫자를 벗어내니까 좀 그렇더라고. 썩 물론 제가 굉장히 좀 자괴감 많이 느끼기. 저가 굉장히 좀 보수적이에요. 저는 보수적이니까 저는 굉장히 미풍양속을 중시하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77세 노인과 36세 여성의 사랑이 별로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진 않아요. 제가 가진 미풍양속의 관점에서는 썩 그렇게 뭐 딱 두 가지 얘기만 하고 사실 이게 진보 정당이 또 어느 정도 사회를 견인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그 젊은 의원 두 분만 주목을 받지 정의당 자체는 굉장히 뭐 지금 좀 지지를 정의당이 사실은 이게 정의당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비난을 하면 그런 분도 있죠. 정의당은 무슨 뭐 제가 최근에 봤던 정의당에 대한 가장 심한 용어는 이것입니다. 심천지 당이라는 거야. 심천지. 심상정 대표 이름 따가지고. 근데 아마 이번 대선도 아마 심상정 대표가 이거 또 나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그 여성 의원 두 분은 만 40이 안 돼가지고 출마 자격이 없어. 그리고 이제 나올 만한 사람이 김경철 대표였는데 뭐 이제 낙마했고. 그런데 사실은 좀 그래요. 정의당이 저는 우리나라 진보 정당은 이른바 소주자 콤플렉스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소수자만 대변한다. 좀 그래요. 소수자를 소외시켜서 물론 안 됩니다. 소수자를 물론 무시하고 소외시켜서 물론 안 됩니다만은 소수자만 대변한다고 하면 그러면 저기 다수자는 누가 대변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진짜 이제 뭐 소수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사실은 한국 정치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소수자를 대변한 정당도 없지만은 타고서 다수자를 대변하는 정당도 없어요. 정치도 중요하지만 다수자 대변 정당 괜찮아. 아니 흔히 말하는 뭐 성적 다수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성적 다수자들이 그렇다고 특별히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소수 하나하나 이렇게 배려하는 정책이 또 많아지다 보면 그럼 멀쩡하게 그냥 일반적인 성정체성 가지고 그냥 멀쩡하게 군대 잘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은 왜냐면 저 그래 이게 기득권자가 돼 있어. 아무것도 안 가졌는데. 그러니까 소수자만 대변한다고 하던 정당하다가 이게 지나치다 보니까 선이 그래요. 현재 정의당은 정당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이겁니다. 점조직. 점조직이에요. 예, 점조직이지 그게. 일종의 점조직. 무슨 뭐 거대한 하나의 파티가 아니잖아요. 점조직이지. 예. 정의당인데 정의 없다. 정의 한마디로 이제 그냥 정의단, 단 정의회. 그 뭐 이런 예전에는 그 우리 터치보드 유시민 선생님에 대한 그런데 저는 최근에는 논평 내지는 조롱 많이 하셨는데 요즘 뭐안 하시잖아요. 근데 왜냐면 저는 앞으로 저는 정말 무시하시는 거야? 아니 저는 진짜 앞으로 저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앞으로 진짜 흔히만 저가 사표로 하기로 했습니다. 왜 사표하냐? 결국 전 그래요. 지금까지의 유시민의 역사를 봤을 때 결국 사실은 유시민 장관도 지금까지 다사다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저는 요번에 그 어떻게 보면 유시민의 다사다난 파란만장의 귀결이 뭐였냐? 인강남이었습니다. 인강남. 방배동 가셨잖아요. 방배동에 좋으신 빌라로. 전 그랬죠. 인강남을 위해서 유시민은 그렇게 울었나 보다. 기승전 인강남. 결국 전 그래. 결국은 한국 사회는 이겁니다. 한국 사회는 딱 보면 두 가지 불로 결국 갈려요. 지금의 특히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웃긴 게 이게 뭐 이명박 정권도 아니고 박근혜 정권도 아니고 진보르자이만은 문재인 정권에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한국 사회에 새로운 뉴노멀로 완전히 뭐가 정착이 됐냐? 한국 사회는 두 종류의 사회만 있다. 어떤 사람이냐? 인강남한 사람과 인강남 못한 사람. 그냥 인강남 못하는 사람 인강이나 들으면서 이제 그렇죠. 아니 이를테면 뭐 유시민, 뭐 조국 다 인강남 성공하신 분이잖아요. 제가 참여정부 다 인강남 성공하신 분이고 문재인 정부 강남자파. 그러니까 뭐 그냥 강남파. 우리는 강남파. 네, 강남파. 저는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하나의 모토가 이거예요. 세상을 속이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계동에서 잠실로 물론 저는 아파트를 못 왔습니다. 저는 그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가 아니고 바로 길 건너에 있는 다세대 주택으로 왔는데 단지로 왔는데 저는 제가 그래서 이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월계동에서 잠실로 오면서 저는 저를 완전히 우파로 이제 자리매김시켰습니다. 그냥 뭐 아파트에 살든 다세대에 살든 아니면 뭐 자가를 살든 월세 살든 전세를 살든 간에 강남에 살기를 선택한 강남 또는 강남권에 살기를 선택한 인간이 자기를 진보나 좌파라고 부르는 거는 그건 한마디로 사기예요. 네, 사기지. 네. 그렇잖아요. 이를테면 조국이나 유시민은 강남으로 누가 강제주 시킨 게 아니잖아. 진짜 좋아서 산 거잖아. 강남에서 누가 강남으로 강제주 시킨. 그러니까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자기네들이 뭐 좌파라고 하고 피해자 클래스를 하는 건 좀 불편하죠. 저는 그래요. 저는 기꺼이 제가 가해자를 자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 사회 특징이 뭐냐면은 어떤 행동인데 그걸 자기가 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전 그래서 심지어 제가 어제 이제 요번에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가석방도 가석방 된 사람은 있는데 가석방 시킨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청와대 안 했다고 그래. 법무부 안 했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래서 저는 제가 분연히 외치고 있습니다. 이재용 가석방은 내가 시켰다고 이렇게. 예. 그걸 이제 민주당에서 릴레이로 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한마디로 우리가 뭐 옛날에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만든 스파르타쿠스라는 영화 마지막 장면에 정말 유명하지 않습니까? I'm 스파르타쿠스 하면서 내가 스파르타쿠스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의리와 애정이 있는 정당이라면은 내가 가석방 시켰어 하는 한마디로 이재용 가석방 챌린지를 해야지. 이재용 가석방 챌린지. 내가 가석방 시켰어. 안 하잖아요. 참 비겁해. 그렇죠. 이재용도 이제 가석방을 시키죠. 의리도 없어. 그러니까 의리도 없어. 반성하게 하고. 그렇잖아요. 가석방 된 사람 없는데 가석방 시킨 사람이 없어. 무슨 뭐 자기 말로 걸어 나왔나? 근데 이제
그 뭐 김수민 평론가가 역사는 87학번에서 이제 87년생으로 이렇게 막 교체되기도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아이 그거 다 허당했고 전부에 그 제가 그냥 그 87학번에는 두 종류의 87학번이 있습니다. 강남 사는 87학번, 강남 못 사는 87학번. 87년생에도 두 종류의 87년생이 있어요. 강남 사는 87년생, 강남 안 사는 87년생. 전 그래요. 제가 이 책을 또 얘기합니다만은 이준석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포텐셜의 하나가 있습니다. 이걸 아직 본인이 몰라요. 본인이 모르더라고요. 어떤 거냐? 이준석이 비록 외고를 나왔긴 합니다만은 강북에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강북. 저는 그래. 결국 그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가장 정치적으로 포텐셜이 터질 수 있는 정치인은 어떤 정치인이냐면은 강북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보수 정치인이에요. 보수파. 한마디로 강북 우파가 앞으로 아직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정치에서 마지막으로 터지지 않은 포텐셜이 강북 우파인 겁니다. 그걸 모르더라고요. 저는 강남 우파입니다. 그럼 대신, 이제 이준석 대표한테 한마디를 하시거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그냥 한마디 하시고 밥을 먹어가지고. 그렇죠. 예. 제가 일단 이준석 대표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세대 교체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한마디로 자다 깨나 세대 교체, 앉으나 서나 세대 교체. 그만만 하고 다른 말 절대 하지 마라.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 SNS 좀 줄여라. 이게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독자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일단 지승호 형님 책 많이 사주세요. 왜냐하면 저 그래요. 제가 지승호는 아주 진취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사실은 지승호에 대한 살 수가 없어요. 절판된 게 많아가지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뭐 크라우드 펀딩 하시던가. 왜냐하면 사실은 그 제가 승호에게 벌써 10년 전부터 이런 약속을 제가 해오고 있어요. 형 요번에 인천에 뵙면 제가 형 저희 회사 공문을 보시겠습니다 했는데 배는 떴는데 희망 고문 당하고 있지. 아니 배는 떴어 진짜. 배 떴어 진짜. 그런데 문제는 배를 저반시키 아직 항구를 못 만들었어. 지금 항구가 없어. 항구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배만 떴어. 지금 배만 떴어. 10년째 지금 형 제가 지금 항구 이번에 제가 꼭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제 인사드려도 되나요? 네, 그러면 그리고 아무튼 그 제가 그 대한민국에서 말 못하기로는 상위 0.01% 들어가는 사람인데 아니 요즘 완전 포텐이 터졌어요. 아무튼 그 제가 그 저의 그 어눌한 네. 말 정말 그 아주 인내심 있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